짠! 와.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를 들고 왔어요. 대단한 책이고 안 읽어봤더라도 제목 다 알고 있고 뭔가 읽어야만 한다라는 의무감도 있고 이번에 다산 책방에서 새롭게 좀 새 시대에 맞춰서 새 편집으로 또 책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소개하게 됐는데 한국 문학사를 대표하는 책을 직접 뒤에다 쫙 26권 깔아놓고 제가 이 책을 소개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좀 기분도 좋고 약간 기분이 말캉말캉해요. 왜 장편 소설을 읽어야 되는가? 중요한 화두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포럼하는 자리에 가서도 제가 대놓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장편 소설을 읽지 않는 시대다. 장편 소설이라는 것이 낯설고 먼 이야기가 돼버렸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를 거예요. 제 이상 또래래시라면 뭔 소리야, 대학생 때 장편 소설로 나는 컸어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이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는 대표적인 작품인 거고 그 외에도 임꺽정, 홍명희의 작품, 그리고 황석영의 장길산, 조정래의 태백산맥 이런 것들을 그 시리즈를 다 읽지 않더라도 젊은 날 어느 시절에 읽으면서 막 밤을 새워 막 고뇌하고 우리 역사가 정말 이랬던 거야? 와! 막 생각에 빠지게 되고 이런 걸 느끼셨던 세대가 있어요. 주로 이제 80년대 때 대학을 다녔었던 기성세대들인 거죠. 근데 이제 반대편으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아랫세대로 가게 되면 읽는 행위 자체를 덜 하다 보니까 한 권짜리 소설도 잘 안 읽는데 이런 장편 소설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소설들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피곤한 거죠. 근데 저는 단언컨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장편 소설은 읽어야 됩니다. 왜 읽어야 되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단편 영화도 재밌지만 장편 영화를 보면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어벤져스라든지 미션 임파서블처럼 진짜 10년 프로젝트, 20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서사의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 진짜 그 로다주가 제일 처음에 막 돈 자랑하면서 I'm Iron Man 할 때는 재밌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막 타노스한테 막 죽어가면서 I'm Iron Man 할 때 막 같이 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편 소설의 서사를 감당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진짜 이 스토리를 내 가슴에 품는다는 거고 이걸 품는다는 건 나에게 엄청난 상상력, 인사이트를 주는 힘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 박경리의 토지는 자타공인하는 한국 역사를 대표하는, 한국 문학사를 대표하는 장편 소설이잖아요. 이걸 읽어야 된다. 그래서 덩분했죠? 이 토지라는 그럼 소설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사실 너무 방대한 양이어서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출연진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출연진이 700명이 넘어요. 출연이 700명이 넘고 시기로 따지게 되면 이게 실제로 1897년에 시작이 돼서 1945년 해방까지 가요. 그러니까 속칭 구한말 조선이 망해가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이 해방된 데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제일 처음 소설을 읽다 보면 1897년이니까 동학농민운동 실패한 지 3년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 한참 활동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배경에 그때 전봉준 장군이 그때 그렇게 싸웠어 이러면서 얘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국 근대사 전체를 관통하는 서사고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25년간 200자 원고지로 무려 4만 매. 상상이 안 되죠. 그냥 이렇게 원고지가 쫙 집에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평생을 걸친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뒤에 이렇게 쫙 책들이 보이시겠지만 색깔별로 1부, 2부, 3부, 4부 막 양장 구조해서 막 괜히 사고 싶고 막 읽고 싶고 막 종질 너무 좋고 가벼워요. 또 요즘에 아예 그리고 가독성도 높게 딱 글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괜히 실제로 총 5부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부는 그때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부는 구한말, 2부는 일제강점기 때의 모습들, 또 3부는 이렇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이렇게 통치 방식이 바뀌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바뀌게 되고요. 근데 뭐가 가장 큰 차이냐면 우리가 역사를 그냥 배우면 이런 거잖아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 1907년 정미칠조약 이런 식으로 역사의 주인공들 위주로 이야기를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설이 주는 매력이 뭐냐면 완전 이 시골에 농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몇 년 전에 우리 저기 김신혜가 윤보라는 청년이 동학농민운동 거기 가서 싸우러 갔다 왔어. 아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그 안에서 온갖 진실과 전혀 이제 진실이 아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보를 그런 식으로 흡수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 자체도 흡수하지만 사실에 대한 나의 편견도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호감, 비호감, 적대적인 감정,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감정 이런 게 섞여서 정보가 오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설이 서사가 전개가 돼요. 그냥 역사책을 볼 때는 역사의 공적 지식을 배운다면 토지라는 소설을 읽다 보면 말 그대로 아 이때 이렇게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사고했겠구나. 야 이거 재밌다. 이런 느낌이 딱 오게 되는 거죠. 막 사고 싶어지지 않나요? 막 보고 싶어지죠? 요즘에도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면 선공개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작가님. 네네. 뭔가 조금 더 음. 구체적으로 스토리를 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예전에 사실은 소설 토지를 읽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이 책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읽고 있어요. 다시 읽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왜냐면 분량이 너무 방대해서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거는 진짜 한 질 딱 사두고 온 집안의 사람들이 젊었을 때 한 번, 중년에 한 번, 노년에 한 번 읽을 때 몇 년 걸릴 수 있어요.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이걸 대학생 때 읽었었거든요. 대학생 때 읽을 때는 혈기 넘치는 청년들과 개척하고 싸우는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이번에는 또 제가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픔 어린 이야기. 지금은 뭐 이런 사연이 있지만 과거에 어떤 이런 아픔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잊지 못하고 헤어지지 못하고 이런 게 막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거 진짜 일생 소설이다. 젊은 날에 읽었었을 때 주는 인사이트, 중년의 때 주는 인사이트. 아마 제가 노년의 때 이걸 다시 읽게 되면 제가 이번에는 약간 슬쩍슬쩍 넘기면서 지나갔었던 이 집안에 이제 가장 나이든 할아범이라든지 옛날 언니라 불렀던 할머니, 노비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다층적인 서사가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이 책 자체가 6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던 작가가 한국의 산업화 민주화 시절을 살면서 재해석한 책이거든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과거에 대한 냉정한 고증 및 재해석 같은 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작부터 좀 파격입니다. 왜 파격이냐? 여기 이제 최참판댁 발음이 힘듭니다. 최참판댁 집안에 며느리가 있습니다. 별당아 씨로 나와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남편 최치수가 아주 성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둘이 애정이 없는데 여차여차하는 상황 속에서 구천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노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신부는 자유로운 신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최참판댁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노비는 아니지만 노비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천이 희한하게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산에 가서 홀로 막 산에 올라가서 뭐 굉장히 빨리 올라간 다음에 진짜 야심한 밤에 지금보다 훨씬 어두울 거 아니에요? 산에 가서 달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보고 있다가 막 울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 하도 밤에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따라가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행동을 몇 번 하더니 어느 날 아침 별당아 씨와 구천이 튀어요. 그러니까 신분을 초월한 사랑, 야밤 도주란 거예요. 그래서 뭐 잡아왔다 어쩌다 하는데 이 소설에서 이 둘의 도주를 자세하게 나오면 또 이게 재미가 없는데 은연중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목격을 했는데 그렇게 사랑 어린 탈출을 했는데 둘이 완전히 거짓골이 돼 있다더라. 그걸 보고 참 아는 척을 못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와요. 그래서 시작부터 어떤 신분을 초월한 사랑, 그 다음에 주인공 서희도 집안에 들어왔었던 사실상 노비였던 친구랑 결혼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설은 구한말에 신분제가 해체가 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좀 어떤 그런 당찬 선택들 같은 걸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약간 신선하지 않아요? 네. 좀 더 원하는 눈치예요. 가장 꽂혔던 건 뭐냐면 저는 여기서 그 용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이용입니다. 이용은 젊은 날에 진짜 사랑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월선이라는 여성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결혼을 못해요. 왜 결혼을 못하냐면 그 월선의 엄마가 무당이에요. 말의 용한 무당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알다시피 이렇게 신내림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무당인데 정작 월선은 신이 안 내리거든요. 근데 용이의 엄마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가 어떻게
저렇게 신내림 받은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냐. 그래서 정말 이 용이 엄마가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말려서 결국은 결혼을 못해요. 용이는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청년입니다. 저같이? 죄송합니다. 이건 심심한 사과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동네에서 잘생긴 청년이어서 여러 여인네들의 선망을 받았는데 월선이와의 사랑이 이제 찢어지는 거죠. 동네에서 잘생긴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뭐해?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한 명밖에 없는데. 근데 결국은 사랑을 허락받지 못한 상태에서 월선이가 이제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10년간 떠나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강청이라는 키 작고 성격이 굉장히 강한 여성과 결혼을 해요. 용이의 머릿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사실 이렇게 바람둥이도 아니고 되게 일도 열심히 하는 청년인데 뭔가 이렇게 허전한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데 10년 만에 월선이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행색이 멋들어지게 돌아왔으면 좋은데 완전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소설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결국은 사랑 없는 결혼을 한 다음에 실패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최참판 댁에서 2년이 있어서 돈을 들여서 마을 오게 된 주막을 만들어줘요. 어느 날 그 주막을 용이가 찾아가서 둘이서 사랑을 나눠요. 그때 소설 읽다 진짜 눈물 막 찔끔했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 월선이가 아니 이렇게 와서 술 마시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막 얘기하니까 이제 용이가 참다 울분이 탁 터지면서 가난뱅이 농사꾼은 주색에 빠지면 안 되지. 사투리 잘 못합니다. 니는 내 목구멍에 걸린 다시요. 니는 이런 게 잘 안 돼요. 옛날 방송반이었는데 니는 내 목구멍에 걸린 가시다. 우찌 그리 못 살았노. 못 살고 와 돌아왔노.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둘이서 막 사랑을 나눠요. 여기까지 재밌죠? 네. 스포. 안돼. 이거 스포가 이거 끝까지 얘기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요. 저기 곰실장이 지금 너무 궁금해하는데 안돼.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도 재밌는데 정작 주인 집안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배경에 근데 이 조선 왕조를 수백 년 괴롭혀 왔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신자유주의라든지 이 화려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 속에 고통을 겪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 때는 진짜로 이 소작농 지주 소작제라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좀 되짚어 볼 수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 배경을 보는 재미도 있고 스토리를 보는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막 스포 계속 하고 싶은데 재밌죠? 근데 서희가 간도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맞아요. 간도 하면은 저희 그때 독립운동의 중심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야기가 그러면 독립운동사로 이렇게 서사가 바뀌는지. 2부로 가게 되면서 이제 지역이 간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집안이 사실은 완전히 몰락을 하거든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지만 말씀드릴 수 없고, 땅에서 이제 간도로 가게 되는데 간도에서 이제 새롭게 재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이 구한말이 많은 사람들이 간도로 넘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면서 산업을 도모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풍요로워지니까 독립운동가들이 그쪽에서 후원을 받으면서 독립운동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배경인데, 근데 이렇게만 가면 뻔한 독립운동 서사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박경희는 새로운 문제제기를 딱 던져요. 이 책 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거나 저같이 이제 이 박경희 선생이 이 책을 완간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언론에서 박경희 선생 엄청 다뤘거든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담배 피던 모습 같은 것도 많았었는데 대부분 완전히 할머니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책이 되게 매력적인 게 딱 넘기면 이 젊은 날에 이 집필을 한참 시작할 때 되게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아주머니 같지만 당찬, 이게 좀 새로운 매력이에요. 옆에 막 항아리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진을 저는 몇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마치 간도에 갔었던 서희 같은 느낌이 나는 거야. 그런데 가면 이런 거예요. 좀 여기도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난 하동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다. 내 집, 내 땅을 찾기 위해선 무슨 짓인들 못할까 보냐. sak풍이 몰아치는 이 만주벌판에 와가지고 그래, 독립운동에 부원애동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될 순 없지.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서희가 친일을 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독립운동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자기 땅을 되찾고 자기 가문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는 더 리얼리티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시대 때 간이고 쓸개고 다 팔아다가 정말 이 일본인들을 위해서 완전히 무릎 꿇는 그런 친일파가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주로 가장 인상적이고 주요한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긴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롭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거든요. 대부분 중간에 몰려요. 서희는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가 간도하면 주로 독립군, 뭐 북로군정서의 김좌진 장군이라든지 혹은 별에는 밤을 노래했었던 시인 윤동주를 많이 기억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적어도 주인공 서희는 그런 선택이 아닌 당시의 보편적인 하지만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땅과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리고 아주 진득한 목표의식을 가진 서희와 그 힘을 가진 한민족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묘사합니다. 그것도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문학가들은 참 못됐어요. 진짜 역사가들은 이 어떤 그런 단순한 논리 속에서 방황할 때 이분들은 너무나 뛰어난 상상력으로 역사가들 앞에서 일로 와 아직도 거기까지밖에 못하니 이렇게 이끌어주는 존재여서 저는 정말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역사나 인문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문학이다. 근데 그 문학 중에 박경리의 토지가 최고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2부까지 살짝 스포해 주셨는데 이게 5부까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3부 때부터는 이제 뭐 진주, 다시 하동, 뭐 다시 오네요. 일본 만주, 그러니까 한반도의 곳곳을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이제 3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현실들 같은 것들도 아주 묘사가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1930년대를 다룰 땐 윤봉길 의거라든지 난징대학살,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것도 또 다루게 되고 하니까 이게 메인은 이 가문과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우게 되는 근현대사의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또 어떤 식으로든지 지켜보고 관조하고 고민하고 하는 모습들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하기도 굉장히 좀 좋은 책들인 거죠. 스폰 여기까지. 지역들도 되게 다양한 지역들이 나온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되게 인상적인 것 같거든요. 이 소설이 하동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최찬판 댁을 비롯해서 당시 이제 드라마화까지 됐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역사 유적 그 소설이긴 하지만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한 각종 유적이나 스토리들을 잘 재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설을 읽고 또 하동을 돌아다녀 보면 하동이 주는 애초의 매력 더불어서 소설 토지 때문에 더 예뻐진 모습까지 또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지역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서울도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게 3부를 들어가면 좀 자세히 나오거든요. 3부로 가면 드디어 서울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경성역, 기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 바로 앞에 그 구역사 있잖아요. 그 경성역이 1925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역, 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만들어 놓은 철도 운송 시스템이라는 것이 1920년대가 되면 소위 말하는 한반도의 X자형 철도로 딱 세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물자와 사람의 이동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사회 변화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소설을 읽고 있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확한 섬진강에서 느긋하게 이야기 가다가 갑자기 철컹 물자가 빨라지는 느낌이 나요. 아, 작가가 서사 속에서 공간의 속도를 재현하는구나. 이런 것도 또 경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뭐 하나 말씀드리면 박경리 선생의 고향이 통영이에요. 저는 이제 그 서피랑 마을 쪽에 그 통영 그 박경리 선생 생가도 가봤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동피랑의 벽화 마을로 많이 가죠. 동피랑 쪽은 예쁘고 서피랑은 아름다워요. 서피랑 쪽에 가서 전경을 보면 또 통영이 다른 느낌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통영 정말 많이 놀러 가잖아요. 근데 토지 읽고 딱 가면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 우리가 여행 좋아하는데 그 여행 속에서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힘을 또 갖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 꼭 작가님이 또 얘기해주고 싶은 좀 인상적인 게 있다면?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새롭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쳐왔잖아요. 이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갑자기 소설 토지에서 다른 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여기에 호열자라는 게 나와요. 호열자가 뭐냐면 콜레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괴질이라고도 불렀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구한 말에 고종 황제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호열자가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은 이제 비슷한 병이 발병을 하더라도 워낙 약도 좋고 디펜딩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한번 걸리면 어마어마한 고열과 설사에 시달리다가 심각한 경우에 반나절만 해도 죽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소설을 보다 보면 이 최씨 집안이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전염병 이야기가 결정타를 때려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솔직히 옛날 대학생 때 읽었었을 때 기억이 안 났고 아무리 되짚어보더라도 아마 그때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서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전염병 무서운 거야 이러면서 하면서 혼자 앉아가지고 그때 막 서양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전염병 싸우면서 기독교 전파한 얘기 이런 것도 생각나고 하면서 진짜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삶의 노하우가 쌓일 때마다 소설 속에 깊이가 보인다. 왜냐면 그런 것들은 이야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싹 들어가 있어서 전염병과 역사와 인간 군상이 버무려지면서 한 가문이 망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대단합니다. 책마다 이렇게 뒤에 약간 이렇게 명문구들도 들어가 있어요. 권마다 달라요. 잘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오늘 우리 시대에 토지를 읽어야 하는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토지를 완간한 날이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1994년 8월 15일입니다. 올해가 정확하게 토지 완간 30주년이 되는 해예요. 생각해보세요. 1969년에 박경희 선생이 이 글을 제일 처음 썼을 때는 삼선 개헌 때예요. 우리 역사가 다시금 장기 독재 시절로 들어가던 때고 한편에서는 산업화를 통해서 잘 살아보세라는 효과가 나타날 때예요. 그 다음 80년대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고 90년대 초반 이 작품이 완성이 될 때는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서 민주화와 산업화가 어느 정도 달성한, 하지만 사실 94년 그때로 돌아가 보면 여전히 다양한 부분에서 한계와 열망과 절망이 넘실거리던 시간이거든요. 토지라는 작품은 그냥 단순하게 옛날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가운데 치열하게 과거를 해석하면서 그 안에 이곳에 사람이 있다, 이곳에 희망이 있다, 이곳에 이야기가 있다, 이곳에 우리가 있다, 이런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30년이 지났고 따져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94년과 굉장히 비슷한 것과 비슷하지 않은 것이 뒤엉켜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다는 것은 그때 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고, 비슷하지 않다라는 것은 박경희 선생이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는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구한말부터 해방 초까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박경희가 살아냈던 시대를 배운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 기초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겠죠. 진짜 문학적 어떤 영감을 얻고 싶더라도, 혹은 드라마나 영화나 웹소설이나 웹드라마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은 아이디어를 하더라도, 혹은 기업인으로서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고 싶더라도, 아니면 저처럼 그냥 문학을 좋아하거나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도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저는 이 책은 무조건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한테 엄청난 상상력을 줄 거니까. 대단한 책이에요. 야!